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남성 손님이 새벽에 찾아와 피부 관리실을 들여다보는 등 수상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에도 매장 인근에서 또 목격됐다는 주장입니다. 임신까지 한 아내가 자신이 준 돈을 모두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남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과거에 전 남편과 사귀었던 남성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지금 상암동에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진짜.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길 어떠셨습니까?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자, 내일까지 중부지방엔 눈이 최대 20cm 더 와서 쌓인다고 합니다. 이게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 1907년 이래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 117년 만에. 자, 내일 출근길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자,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근심, 걱정 잠시라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눈 관련 사연이 많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경기 의왕시 포일동 사거리예요. 바퀴가 헛도는데 어른 학생들 저렇게 다 달려와서 밀어준 덕분에 탈출 성공했어야 하신 이 보람님. 자, 매년 첫눈 올 때마다 회사에서 눈오리를 만들거든요. 자, 귀여운 눈오리 몰고 가세요 하신 오혜림, 김은지, 함수미, 이혜진님. 자, 보여주시죠. 제 발크기가 270mm인데 이렇게 큰 눈 결정체 혹시 보셨나요?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신기해요 하신 허 장관님. 박 변호사님 놀랐어요 지금. 자, 흉부 대동맥류 수술 앞둔 신랑 이재철 씨 수술 잘 될 거야. 화이팅하자 사랑해 하신 오동겸님. 자, 부산 서면입니다.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는가 하면 효력 없는 옛날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신 유선재님. 자, 결혼 38주년 김정호, 서롱란 부부님, 방화동 이주연님, 홍남희님, 김시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고양이 학대범은 유명 셰프입니다. 자,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알고 봤더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명 셰프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학대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긴 막대기를 숨기고요. 길냥이들한테 먹이를 줍니다. 자, 막대기로 막 쿡쿡 찌르기도 하는데요. 급기야. 자, 저렇게 하고 구석에서 뭔 짓을 했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황급히 도망쳐 나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 고양이. 자, 저 사람 또 뭔 짓을 하려는지 괴롭힐 만한 또 다른 고양이를 찾는 걸까요? 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를 들고 오더니 어둠 속으로 또 사라집니다. 자, 저 셰프 방송에서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선 이미 신상이 털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 남성은 보신 것처럼 천안의 한 마트에 침입해서 길고양이를 학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강남과 천안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셰프로 확인이 됐는데요.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고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가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지역사회에선 이미 소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가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저렇게 어떤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나서 매출 감소, 그걸 타격이라고 그 정도 표현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박상희 교수님, 경찰에서 네. 뭐라고 하더랍니까?
네, 지금 이 사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양이를 지금 학대를 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죠.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앞을 보지 못해서 마트 주인과 동네 주민들이 보살피던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담배필로 지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냐면은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하도 뜯어서 내가 뜯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어떤 고양이들을 좀 주변에 쓰레기 봉투를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고양이들까지 오는 바람에 좀 못 오게끔 막느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잡아갔던 고양이는 중간에 놔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난데없이 쾅쾅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주택가에 울려 퍼지는 심상치 않은 소리. 누군가 쾅쾅 풀스윙으로 차를 힘껏 내리치고 있는 중. 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쾅쾅쾅. 자, 뒤도 안 보고 돌아서더니 잠시 후에 한 줄 알았지 또 왔지롱. 자, 다시 차를 쾅쾅. 그리고는 계속 저렇게 두드리고는 쿨하게 퇴장. 이번엔 진짜 갑니다. 아, 저 양반은 또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금융치료를 자청하시는 걸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밤 9시 반쯤에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정된 건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뒤늦게 차 상태를 확인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왠지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를 해서 주변을 유심히 살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았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은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개인사 때문에 그랬다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차 곳곳은 움푹 들어갔고 또 사이드 미러도 아유. 부서졌습니다. 수리비만 195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제보자에게 차량 수리비가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금융치료는커녕 수리비도 못 받는다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바로 그제 저 짓을 또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사이드 미러를 막 차고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리비가 40~50만 원 정도, 30~40만 원 정도 나왔던 상황인데 그 피해 차주의 얘기에 따르면 같은 여성이 이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소리를 지른답니다. 와!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저 여성이 무슨 짓을 하겠구나 라면 차량 파손이 돼 있고 손괴가 돼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요. 어떻게? 근데 문제는 어. 차량 손괴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 이상의 행동들, 해코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주변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좀 순찰을 좀 많이 돌면 줄어들 건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하네요. 아니, 약을 복용케 하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로 저리 방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남의 집 외벽에 자,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께서는 진짜 절박해하고 계세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골목길로 웬 남성 컴온. 자, 바지춤을 잡고 있는 게 어째 좀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벽으로 밀착. 그러더니 왜 이렇게 금방 그러죠?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의 한 2초 만에 빨리, 자,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한테 노상방뇨 제보가 정말 많이 오는데 식사 시간 저희가 방송이라서 거의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 오늘 건 왜 하느냐? 저기가 바로 창문가.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놨더라면 저 인간 얼굴이 딱 보였던 상황. 맞습니다. 저게 서울 동대문 주택 앞에 노성인데요. 이 문제가 노상 방뇨하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좀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문 열면 바로 보여요. 그리고 좀 되게 짧게 저렇게 할 바에 안 하는 게 뭐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요. 편집을 했답니다. 예, 편집했겠죠 아마도. 문제는 소변을 봤는데 흰 벽에다가 이 소변을 받고 흰 타이어였다고 그래요. 소변 색깔 좀 누렇잖아요. 자국이 남아버렸답니다. 안 지워진다고 합니다. 아유. 그게 상당히 아깝대요. 만약 근데 꼭 그게 본능적으로 가나 봐요. 하얀 데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지. 또 가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제가 맞지는 않습니다. 노상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좀 풀숲이라든지 그리고 좀 하얗지 않은 검은 뭐 이런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보한 분도 그 말씀을 합니다. 아, 진짜요? 흔적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풀숲에서 하면 뭐 제보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찾지도 못할 거고요. 저 큰 도로에 산다는 게 놀랍다. 남의 집 창문가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취객 휴대폰 슬쩍입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벌러덩 누운 취객 옆으로 한 남성 컴온. 자, 의자에 앉으면서 휴대폰을 이미 넣었어. 인마이 포켓 했어. 자, 그러면서 저 사람, 저 취객한테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셔. 자, 인류에 충만한 척, 위해 주는 척. 자, 이번엔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돌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주워서 일행인 듯 자연스럽게 옆에 앉는데요. 자, 벌떡 잠시 눈치를 보더니 스리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자, 팀장님, 잡은 것 같아. 자, 과거 현역 시절에 저런 취객 상대 절도범들 많이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60대 남성하고 50대 남성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그 지하철 그 안에 전동차 안에하고 아니면 그 승강장에서 이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물건을 빼가는 즉 일명 부축배기 범죄를 한 사항인데요. 특히 또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범행을 했어요. 하지만 눈이 많습니다. 그 내려가지고 승강장 걸어갈 때에 이게 CCTV에 찍혔기 때문에 범행이 이제 들통이 나서 공고가 된 건데요. 그리고 이들은 훔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작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면 그 우즈베키스탄 작물업자는 또 웃돈을 받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반출하기 때문에 지금 그 거래 현장. 그렇죠.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경찰에 신고를 받고 아마 추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여 대의 CCTV를 확인해가지고 피해자 4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몇 명은 구속을 했고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 송치를 검찰이 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뭐라고 당부하냐면 연말 연시에 이제 모임도 많고 술도 많이 먹는데 술을 취해서 저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고가의 소지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드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잠그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연말연시에 술을 취해서 저렇게 주무시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술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로남불 남편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내로남불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비즈니스차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전담해서 호텔이나 공항, 거래처로 이동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통역사와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은 같이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최근 통역사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통역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한테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요. 남자인 줄 알았던 통역사는 알고 보니 또래 여성이었고 심지어 미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개해주기 전에 이미 같이 일을 몇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지만 일로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히 구속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디 나가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고 동창 모임은 물론이고 가족 여행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요. 자식들 결혼식에 부를 친한 친구도 없어요. 반대로 남편은 지금까지 별의별 동창 모임, 친구들 모임을 다 나가면서 잘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또래 여성이랑 하루에 몇 시간씩 단둘이 붙어있게 됐으면서 저에게는 거의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뭐야? 너는 되고 난 왜 안 돼? 그 박상인가 뭔가 그 여자 뭐야? 왜 이렇게 또 예뻐? 넌 네 맘대로 사회생활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니까 좋냐? 친구는 고사하고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도 뭐라고 잔소리를 해대면 난 죽을 때까지 네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 숨 막혀 죽겠다 얘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자, 다음 남편이에요. 좋습니다. 이 여자가 또 오버한다. 아니, 내가 집에 있을 때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했어, 안 했어? 집에서 맨날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세상 남녀 사이가 다 그렇게만 보이지. 아이고, 기껏 돈 벌어다 주니까 하라는 내조는 않고 소설을 쓰고 앉았네. 야, 왜 사회생활 막았냐고? 당신 밖에다 내놓으면 불안해서 그랬다, 왜? 동창회든 친정이든 가고 싶으면 가. 지금이라도 내 핑계 대지 말고 엑스입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통역사가 미혼이고 여성이라서 화난 건 아니고 남편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동창회 모임, 친구 모임, 여행 같은 멋대로 다니는데 아내한테는 동창 모임,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 못 가게 하는 게 요게 이제 내로 남부려고 하는 건데 이 남성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여성인 통역사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통뱉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화난 거기 때문에 남성분이 의식구조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기도 일을 하게 되면 아내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친구 모임, 가족 모임, 친구 모임을 나가게 하시면은 이 사항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 남편의 저 속마음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본인이 뭐 옛날부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놀고 뭐 막 이런 분들이 도리어 더 집에 가서 아내를 잡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클린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다니거나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의심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에 어폐가 있죠. 본인이 일할 때는 또래 여성이랑 같이 붙어 있어도 그냥 비즈니스고 아내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된다. 이건 너무 평등과 공평이 없잖아요.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계 상당히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만약에 그냥 뭐 미혼인데 비즈니스 일이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뭐 남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통보 못했던 거 그 부분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문제예요. 아내를 구속했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는 그것을 강요하고 강제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금 아내 말씀, 제보자 말씀 일리가 있고요. 남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풀어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관계를 하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박 변호사님도 사모님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막 좀 꺼려하고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맨날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세요. 네.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 대구 가세요. 대구.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좀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는지 너무 좀 신기하고요. 일단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신 다음에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저는 좀 이혼도 고민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말괄량이 삐삐님, 그러던가 말던가 다니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일 때문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구속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미우님은 그럼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유엘라님, 이거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함께 해주시고요. 자, 경기 군포의 김혜경님 보고 계시죠? 얼마 전 중국 그 유명 관광지 장가게를 다녀오셨다고요. 영화 아바타의 촬영장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중국 관광지. 자, 실제 장가게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랍니다. 자, 혜경님도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 천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가게 박물관을 갔더니 큰 지도가 눈에 보이더라. 그런데 아니 저것은 일본의 시 오브 재팬, 동해도 아니고 일본의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 일본해라고. 야, 동해라고 수정하기 전까지는 장가게 가는 거 다들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남성 손님이 새벽에 찾아와 피부 관리실을 들여다보는 등 수상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에도 매장 인근에서 또 목격됐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1인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한 달 전에 찾아온 수상한 남성 손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보자는 여성이고요. 경남에서 10여 년 동안 예약제 1인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초에 한 남성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약도 없이 왔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 매장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명함을 건네면서 혹시 원하시는 예약 날짜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대뜸 4, 5년 전에 아내랑 여기로 왔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보자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이후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매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0월 12일 점심시간쯤에 남성이 또 매장으로 찾아왔는데요. 역시나 아무 말 없이 매장만 두리번거렸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손님이니까 제보자는 예약 안내를 도와드렸고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로 예약을 잡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월요일 오후 3시로 일단 예약을 잡아 주셨어요, 사장님이. 자, 그런데 이런 피부 관리실은 주로 뭐 여성분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쭈뼛쭈뼛 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예약을 하나 뭐 망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남성의 태도 수상했고 역시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제보자 얘기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12일 날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 예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말을 하지 않고 언제쯤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 사람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저기 끝에서 복도에서 또 나를 한번 쳐다봐요. 그렇게 갔는데 그인가요? 그 새벽 1시쯤에 우연히 그냥 캠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얼쩡얼쩡거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1시에 오고 아침 8시 몇 분에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월요일 오후 3시로 예약을 했는데 새벽에 왜 오고 이상하죠. 아침에 오고 왜? 이상하죠. 예. 예약 후에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복도 끝에서 제보자를 빤히 쳐다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뭐 그럴 수는 있다. 새벽이 이제 문제예요. 퇴근 후에 홈캠 영상을 봤는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이 남성이 와가지고 매장 문 밖에서 매장을 뻔히 뚫어지는 모습,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이 무서워. 무서워요. 새벽에. 또 날이 밝고 아침 8시 또 옵니다. 또 오고요. 빤히 쳐다보면서 아침 8시. 매장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 저 모습까지 보이고요. 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거? 지금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경례인 줄 알았습니다. 어. 하여튼 더 이상한 거는 두 손 모아 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는지. 잠시만요. 나올 것 같은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기도 좀 해라. 지금 안 하네요. 자, 영업 시간도 아니고 예약 날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행동을 반복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매우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분명 월요일에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에 오기로 했던 사람이 자, 이게 참 뭘까요? 자, 이거는 지금 기도하는 장면. 기도를 해요.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성별을 떠나서 저 시간에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무섭죠. 제가 봐도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데. 자, 그런 저런 손님을 어떻게 예약을 했다고 받겠어요, 교수님? 당연히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내셨대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히 보내셔야죠. 너무 불안하죠.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CCTV 봤습니다. 이렇게 몰래 보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녹화도 다 돼 있고 예약 취소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고를 한 거죠. 그거로도 이제 성이 차지 않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친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 받았대요.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예약 날짜가 됐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 시간인 3시까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면서 혹시 오면 어떡하지? 혹시 오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안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CCTV를 봤대요. 보니까 오전에 10시가 좀 넘어서 이미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매장을 또 앞으로 왔다 지금 이게 갔다 세 하면서 번째입니다, 이게. 네. 매장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몰래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CCTV 화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죠, 이거. 네, 그래서 제보자는 일단 임시 방편으로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CCTV 촬영 중 당신의 행동은 녹화 중이다. 경찰 신고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야. 실제로 CCTV 카메라를 매장 문 바로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에도 아침 일찍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아, 붙잡았어요? 네, 이 제보자가 경찰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갔던 거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 새벽 1시에 관리를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남성이 내년 1월까지 100m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게 이 스마트워치도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성은 찾아오지 않았고 제보자는 그제야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월요일 오후 3시에 예약을 했으면 그때 와야지. 왜 새벽에 오고 아침 8시에 오냔 말이죠. 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일단 다행스럽게도 경찰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차츰 뇌리에서 잊혀질 무렵 제보자와 함께 매장 밖을 나서던 지인이 어딘가를 보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놈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 2주가 지났나? 그러니까 저도 조금 괜찮나 하고 있었는데 지인 차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인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 스토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지금 100m 아닌데 무슨 이렇게 했는데 싹 스칠 때 그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 앉아 있었고 1분이 내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던 거죠. 한 1분 있다가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차를 우리 건물 주위에 차를 댔거든요. 차를 우리 건물 앞에 댔어요. 아니 100m 접근 금지 그러니까요. 했다면서요. 이게 또 또 왔어 지금. 이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잊어버릴 때쯤에 제보자하고 지인이 같이 가다가 지인이 봤던 것 같아요. 그놈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매장 옆에 차에서 그 사람이 있었고 누구 하니까 그 스토커 얘기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거 차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 100m 접근 금지 상태인데 어떻게 와 있지 생각하면서 실제로 남성을 목격하니까 이 뭐야, 스마트워치를 도대체. 켜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수석에 쑥그려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곧바로 매장으로 와서 CCTV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맞는 걸 확인하고 남성이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구속을 했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접근금지 신청만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100m 금지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그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됐고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인데 아마 10일 내에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 남성이 동네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이죠.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보자가 안도감 들었지만 동네 사람인데 혹시 이 남성이 나중에 나왔을 경우에 또 위해를 가지 않을까. 맞아요. 또 그리고 남성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뭐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여성에게 또 위해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지금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저희 제보를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직접 응대를 했었는데 정말 방송을 결정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번민과 고뇌를 거듭하셨어요. 동네 분들은 야, 이 지역에 사는 인간인데 또 나중에 풀려 나와가지고 너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냐? 그 방송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송을 해서 이 자식을 박제를 해놔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지를 묶어놓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방송을 하는 게 저런 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이분은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계세요. 네,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연관성만 있어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너무 놀라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신 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안함을 넘어서도 일종의 공포증 같은 건데 말하자면 과각성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쉴 때도 좀 오프하고 쉬어야 되는데 늘 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사실은 이제 치료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분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전한 상태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은 정말로 접근 금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여성한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께서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는데 더 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보자님 말씀처럼 경찰이 네. 그래도 구속도 시키고 최대한 어떤 좀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예. 박 변호사님, 저는 또 이번 사건도 제보자가 예. 이 삶의 근거지를 또 떠나야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어느 쪽이 이익이 크게 해야 되느냐 이걸 봤을 때 항상 우리 법이 돌아가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보자한테 불이익, 피해자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도망가서 또 저 집을 또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가장 뭐 확실한 건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얼굴이 공개된다면 뭐 저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면 남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그거 아니냐. 예. 못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 이게 뭐 중대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작년 여름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두 사람.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고개를 숙여달라는 요구에 신랑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랑은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경제권을 모두 신부에게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나서 신부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사랑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던 여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남성분의 제보인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과거를 반추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재작년에 11월쯤에 지인으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이제 만난 지 2주 만에 여행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상했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여성이 대뜸 넌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에? 너의 사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동거를 하자. 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더니 웨딩 박람회에 가자, 웨딩 컨설팅에 가자, 결혼해야 된다, 무조건 내년에 결혼해야 된다 막 얘기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적극적인 어떤 여성의 행보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치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보자의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인사를 하러 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못 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보자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할머니라도 오셔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엄마한테도 연락이 갈 거예요. 전 아무도 안 부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다 남성의 하객이었고 여자 쪽의 지인은 딱 3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동거부터 결혼까지 여성의 주도하에 정말 일사천리로. 자, 그런데 여성이 꼭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또 있더라.
네, 경제권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은 결혼 전부터 제보자에게 돈을 빌렸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몰래 받은 대출금 빚을 소송했는데 패소를 해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 빨리 내지 않으면 이자율이 너무 오른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때 제보자는 여성에게 1,7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여성은 앞으로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제보자는 여성을 믿고 각종 은행 계좌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여성에게 줬습니다. 아이고. 본인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썼다고 하고요.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도 여성은 좀 결혼식을 더 여유 있게 치르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라고 강요를 했고 아이고. 결혼식 이후에는 축의금도 모두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아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 부부관계를 피했다고 하고요. 혼인신고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친고 고작 하객 3명 부른 신부가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제보자도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싸우기도 했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꾹꾹 눌러서 그냥 넘어갔대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팍 폭발하면서 여성이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자, 그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임신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애 뭐 키우겠다, 애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를 지우지 말라고 계속 말했었는데 이틀 있다가 애를 지워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저녁에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휴대폰이랑 이제 계좌를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모아둔 돈도 한 푼도 없고 한번 보니까 은행에서 그냥 자기가 대출을 다 땡겨서 쓴 것 같더라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난 낳기 싫어. 뗄 거야. 그 진짜 실제 중절 수술을 받겠다고 한 뒤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이 관리했던 그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통장이 텅장이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중절 자기 가겠다라고 메시지 보내고 실제로 중절을 한 다음에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 뒤 짐 싸서 나가버리니까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임신 테스트기 외에는 뭔가 증거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얘기를 했겠죠. 야, 좀 이상하다. 임신 중절로, 임신 인공수술로 수정을 했으면 그걸 지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좌 같은 걸 좀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현금 대출을 엄청 받아 500만 원씩 엄청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가상 계좌로 계속 돈을 보냈고요. 이 결혼식 비용을 위해서 대출, 축의금, 월급 아이고. 빌려준 돈이 지금 엄청 지금 빼고 있죠. 아이고 두야. 약 7,7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저거를 지금 확인하고 나서 이 제보자도 바로 이 여성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겠습니까? 차단당했대요. 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성에 대해서 도대체 얘는 뭐지 정체가?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했는데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4번째라니 들어보시죠. 이 직거래하고 시작된 게 저부터 시작된 것 같거든요. 일단 버는 거는 다 갖다 바쳤고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니까 계속 갖다 바치고. 그 당시에 본인은 제가 원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조금 애가 약간 대놓고 바람을 피더라고요. 대출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빌려줬어요. 통장이고 뭐고 오만 것을 모든 것을 한테 맡겼어요. 전화기를. 근데 우리 애 말은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 하더라고. 해먹었다 하더라고. 완전히 10원짜리 하나 없이 탈탈탈 다 털어먹었어요.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놓고. 근데 우리 애는 그게 전 재산인데. 자, 지금 나간 싱크 제보자인 전 남편이 있었고요. 전 남친이 있었고요. 전 남친의 부모 있었고요. 또 다른 전 남친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제보자가 4번째라는 겁니다. 자, 파악한 게 일단 이 정도지
더 어떻게 취재를 해보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가스로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남성, 이 남성은 이제 해당 여성이 20대 때 혼인 신고한 전 남편인 겁니다. 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이제 군대 가면서 결혼 생활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마 신용카드를 줬던 것 같아요. 쓰라고 했더니 실제 이 여성이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했다고 이 남성은 주장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확인해 봤더니 미납 금액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됐고 휴대폰 내용 그 요금도 200만 원 가량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데이트 앱으로 사귄 남성이었는데 전전 남친이죠. 이 남성도 여성과 결혼을 원했는데 한 1,10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받지도 못했고요. 남성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이 사기 전과도 있다. 전 남친 만나는 전력도 있고 그리고 그랬는데 1,100만 원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파산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여성이 어느 많은 남자를 여러 명 했을 것 같은데 계속 확인해 보면은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CG 잠깐만요. 이거 됐고요.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아 이걸 보니까 이 제보자분이 금액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지금 세 번째 남성분은 본인도 모르게 환승을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은 제보자 어머니에게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세 번째 남성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남성도 휴대전화를 여성에게 맡겼다고 하고요. 여성이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사정상 떨어져 있어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없음에도 그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계속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성에게는 자신의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한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제보자로 환승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말로 신상을 공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만 자 이미 결혼 혹은 결혼할 사이라는 걸 전제로 돈을 빌리거나 카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돈을 가져가 패턴이 비슷해요. 아 그럼 남성들은 왜 이렇게 줄줄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맨날 그 손목 그은 거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이제 질리겠거든요. 진짜 뭐 이러면 죽겠다. 기댈 곳이 나밖에 없다고 계속 말하니까는 뭐 혼인신고를 하자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봐. 성격도 희한하더라고. 또 하나 또 사기 당한 애를 또 하나 잡은 것 같더만은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스타일이더만은 얘가. 얘가 가스라이팅이라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친구들을 못 만나겠어요, 얘가 저를.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친구들을 못 만났거든요. 저희 집 앞에 찾아도 못 만나고. 자 이건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런 인간관계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죠. 뭐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사기를 치려고 마음도 먹은 것 같지만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경계선적 인격장애다 뭐 등등 이런 인격장애가 있을 경우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여성 보면 인간관계가 뭐 죽겠다, 뭐 팔을 긋겠다, 협박했다가 나 세상에 의지할 곳 없다, 나 도와달라, 뭐 그 불쌍하게 여겼다가 또 언변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요. 밝게 웃고 천연덕스럽고 그렇게 밝았다가 또 내 옆에 못 떠난다 이렇게 통제했다가 굉장히 인간관계를 편안하지 않게 조종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남편들이나 이제 남자친구들은 불쌍해서 힘들어서 아니면 피하고 싶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 여성의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일 충격인 거 경찰이 이거 사기죄로 다스릴 수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대요. 이게 좀 문제예요. 지금 지인 전화번호 연락처 차단되는 상황,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 편취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문제가 경찰이 봤을 때 애매하다는 겁니다. 경제권도 다 줘버렸는데 사실혼 관계다. 왜냐하면 결혼식도 올렸어요. 실제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 경우는 사기라고 하더라도 같이 살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1, 2, 3, 4, 네 번째. 그렇죠. 만약에 더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한 혼인, 사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기 결혼인데 독특한 의미의 사기 결혼, 대출해서
받는 지금 게 제보자 변호인도 박 변호사님 예. 의견이랑 비슷하네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습 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는 두 여성. 중년 여성은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속 남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젊은 여성은 알 듯 말 듯 묘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여성은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소송장을 받게 됩니다. 과연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뭐였을까요? 자, 박 교수님, 제보 사연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남편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전에 남편이 회식을 하고 와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회식을 하고 왔는데 속옷, 하의 속옷을 안 입고 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따졌더니 자기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 실수를 해가지고 속옷을 벗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거기에 증거가 있었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 같이 숙박업소에 갔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도 50대였어요. 게다가 이 여성 불과 2달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보자께서 대신 가서 이 여성 대신에 다 근무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남편도 불륜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싸 잘 걸렸다 이혼하자. 그렇습니다. 그 블랙박스 산의 불륜 장면을 확인하고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그래 나 바람 폈어. 그러면서 나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내가 재산을 대충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 듣는 여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 사무실에 있는 상간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간녀가 가서 상간녀한테 따졌더니 상간녀는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 없이 옷을 가방에 싸들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뭐라고 했냐면 당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집에 오더니 자신의 물건을 몽땅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네, 둘째 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남편이 급하게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급하게 이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 상간녀의 대학생 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이 남자가 왔다 가는지 물어봤더니 좀 알 듯 말 듯한 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쏘아붙였고요. 여성은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랑 부적절한 관계다. 지금 급하게 남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여성은 이 상간녀 딸에게 소송을 당했는데요.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엄마의 불륜을 알려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야,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랑 불륜이야. 이걸 얘기해줬더니 정신적 피해.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미성년자입니다. 18세. 그래서 아마 그것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불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나가라고 아빠가 사람이냐고 그렇죠.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가족 몰래 그 비밀번호 바꾸고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집 못 가족들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수리공 불려서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고 그때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학생 미성년자 상간녀 딸 엄마 불륜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두 집 살림 하는 그 외간 남자는 괜찮나 보네.
네, 이 집을 나간 남편이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정말 상간녀의 딸의 뜻인지 아니면 이 상간녀와 남편이 좀 억지로 시킨 건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불륜 사실을 알게 돼서 큰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상간녀 측의 주장이 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보자의 큰딸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이 아빠의 불륜으로 인해서 좀 얼마 전에 친 수능을 망쳤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비 고3인 둘째 딸 역시도요. 아빠의 불륜을 막아보겠다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아빠에게 멱살이 잡혀서 끌려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이 상간녀 집에서 지금 살잖아요. 그럼 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그 미성년자 대학생 딸은 도대체 그 꼴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자, 여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남편이라는 인간한테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남편이 대줬고 판결금도 남편이 줬고 소송도 내가 다 됐다 그러면서 내가 다 대줄 건데 소송해봐야 뭔 소용이냐고 그 여자 뭔 타격이 있냐고 근데 왜 하고 있냐면서 취하해라 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야, 환장한다 진짜. 정말 이러면 집 나간 후에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얘기 들어봤죠. 그 소송 비용을 본인이 대고 있답니다. 그 미성년자가 자신의 처를 상대로 하는 소송 비용, 상간자 위자료 소송 뭐 이런 것들 다 본인이 다 대주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투잡을 뛰고 이렇게 생활비를 아유. 벌어서 소송 비용조차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불륜을 알게 돼 충격받았다는 그 상간녀 딸. 아니, 제가 진짜 손해배상 뭘 해줘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요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뭐 판사가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기각되거나 아니면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수백만 원 될 수 있는. 이게 사실 그거 와 있는 게 더 충격받지. 그게 상식에 반하잖아요. 이거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18세 정도면 거의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로 크게 충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은배 팀장님, 그 나누리님이 아이고 여자한테 빠져서 지 새끼도 버리냐 그러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는 남성 어차피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도 걸고 또 그리고 양육비 청구도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남성한테 받아내야 할 경제권을 모두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아, 네. 저는 이 남성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너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게다가 저는 멍청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신의 딸 둘을 망쳤어요. 대학을 가지 못하게 수능을 다 망치게 하고 아빠 모시고 들어오겠다는 딸 멱살을 잡고 나오고 생활비 다 끊었습니다. 남의 딸 키우겠다고 정말 자기 딸 둘을 이렇게 망치는 멍청한 남자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많은 거 받으신 다음에 엄마랑 두 딸이랑 다시 한번 새 출발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법적인 거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만. 죄송합니다. 본인 딸한테 잘해야죠. 그 딸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입니까? 아니, 그 친딸들이 이 아버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친딸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도 많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이호수님, 저게 아버지냐라고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엄마가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건 충격이 아닌가 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쿤 A님은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는데 왜 제보자가 손해배상을 해주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네. 굳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크게 받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Not all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하나은행 모두 함께 하나은행
마침내 눈을 맞이할 시간. 스노우피크 쌓인다. 랜드 헤비다운 스노우피크 어페럴. 판피린. 감기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감기. 판피린. 6종 복합 성분이 한 병에 초기 감기 빠르게 딱. 판피린. 감기 고민 끝.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곧바로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이 시작됩니다. 바로 넘어와 주시고요. 따뜻한 밤도 보내십시오.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